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2014년에 개봉해서 국내에서도 제법 반응을 이끌어냈던 작품입니다.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9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어 4부분이나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역작이면서 굉장히 훌륭한 예술영화라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여러분은 예술영화라는 타이틀 혹은 작가주의라거나 예술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는 영화들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분명히 지루할 것이다. 재미없을 것이다. 몇몇 평론가나 감독들만 아는 이상한 요소들이나 잔뜩 나열해놓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추천하는 그런 영화일 것이다 하는 일종의 편견을 지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른바 예술성이나 실험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지루하게 보이는 것은 딱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품성을 중시하는 작품일수록 대중적 흥행, 상업적 코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바로 앤디 워홀이 만든 영화 엠파이어입니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485분입니다. 8시간 5분 동안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보여줍니다. 다른 것도 없이 8시간의 빌딩만,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찍은 장면만 보여줍니다. 더 무서운 건 앤디 워홀의 엠파이어보다 훨씬 더 긴 영화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엠파이어에 대한 해석들도 그리 신통하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제 아무리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8시간 동안 한 장면만 보고 나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다릅니다. 일단 이 영화는 재밌습니다. 재미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주 단순한 플롯을, 그것도 알기 쉽고 익숙한 플롯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문의 살인사건과 남겨진 유산을 놓고 벌이는 추격전, 킬러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마치 흔한 스릴러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압권입니다. 즉, 이 영화는 쉽게 볼 수 있는 예술 영화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재개봉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중성을 지니고 있는 영화이고 쉬운 플롯을 지니고 있기에 흥행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화관에서 이 영화의 특징인 화면비를 체감한다는 좋은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 앤더슨의 역작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언제나 그렇듯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동화라는 표현이죠. 성인들을 위한이라는 꾸밈이 붙는 것은 이 영화가 처음 개봉할 때 등급이 청소년 관람 불가였다는 것, 그리고 잔혹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묘사도 때로는 잔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동화적이라는 것이죠. 이 영화는 동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동화적인가? 어째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동화적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이 영화의 컬러입니다. 영화는 굉장히 과장되고 화사한 톤의 색보정을 과시합니다. 초반부 부다페스트 호텔의 영광을 그릴 때에는 강렬한 붉은색이, 중반부에는 화사한 핑크, 또 중간중간 화이트 톤이 주는 동화적인 느낌은 일품입니다. 동화의 사파 같은 느낌, 마치 예쁜 엽서를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표현이 영화 내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니어처 촬영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전경부터가 가장 대표적인 미니어처입니다. 그 외에도 미니어처 기법은 수도 없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후반에 언급할 스키 장면도 미니어처 촬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하늘은 그냥 그림입니다. 부감 장면들도 대부분 미니어처로 처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영화가 동화적인 느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분위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영화의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이러한 미장센이 동화적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며 이런 섬세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야말로 영화의 예술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과장된 캐릭터들입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과장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고유의 성격과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그에 맞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스타브, 제로, 마담 D, 아가샤, 코박스와 조플링 등 현실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는 연출입니다. 이 영화는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연출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모두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볍고 동화적이며 유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내용은 무척 잔혹하고 시리어스하거든요. 마담 D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 독살과 유언장, 킬러 조플링의 잔인한 살인 장면들, 탈옥 과정에서 버스를 탈취하는 장면, 생각해보면 아주 잔인한 장면들의 연속인데 이 영화의 연출이 너무 익살스러워서 그게 잔인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 과장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역시 순간적으로 캐릭터들을 정면에서 줌인하며 익살스러움을 극대화하고 있죠. 영화의 색감과 촬영 기법과 캐릭터와 연출이 모조리 동화적인 분위기를 풍기려 노력하니 이 영화는 자연스럽게 동화적인 영화가 됩니다. 의도한 바를 명료하게 표현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감독의 역량이 실감나는 부분입니다. 촬영 기법으로 고정된 앵글, 평면적 구성을 주로 사용하며 앤더슨 특유의 대칭 구도가 이 영화의 비주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3개의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소녀가 공동묘지의 작가 동상 앞에서 멈추는 장면에서 1985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저자인 작가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 그리고 1968년에 작가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방문해서 한 달간 지내다가 제로 무스타파 호텔의 주인을 만나면서 그와 저녁 식사를 하며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 그리고 본편이라 할 수 있는 1932년까지 계속해서 액자 안으로 파고드는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화면 비율을 변경하는 연출이 전시되듯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상 깊게 보는 장면입니다. 아마 영화관에서도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 부분은 1.85대 1의 화면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1985년 부분에서는 1.85대 1의 비율인데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1968년에 작가가 제로에게 이야기를 듣는 부분은 2.39대 1의 화면 비율이고 1932년 부분은 1.37대 1입니다. 각 액자마다 화면 비율이 다른 데다 와이드 스크린에서 좌우를 자르고 필러박스를 넣은 옛 브라운관 TV 시절 같은 화면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절묘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그러한 화면비를 그냥 보여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웨스 앤더슨은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1.37대 1이라는 고전적 화면비를 활용하는 연출을 했습니다. 많은 샷들, 장면들이 화면 비율을 의식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감독의 철저함 그리고 집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화면 비율과 관련해서 세로로 길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도 이 영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인물들의 동선도 세로로 구성되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세로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호텔 총격전에서 기둥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액션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 외에도 영화 전체가 다 세로로 표현되었습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단순하죠. 문제는 이 이야기가 펼치고 있는 배경 그리고 캐릭터들의 설정과 이야기가 함유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영화는 볼림프 대령의 삶과 죽음이라는 영화의 오마주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마이클 파월과 에머릭 프레스버거가 만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작품인데 전쟁의 참상과 몰락을 가벼운 연애담의 형식을 빌려 고상한 유머로 표현한 걸작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역시 고상한 유머로 표현한 몰락의 이야기입니다. 몰락과 파멸을 향해 우스꽝스럽게 달리는 이야기죠. 끝나버린 세계, 제로가 그리워하는 세계가 바로 끝나버린 몰락한 역사이며 그 역사로 대표되는 것이 구스타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제로는 요즘의 벨보이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의 것, 변해버린 것, 새로운 시대는 냉혹하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로에게 있어서 과거의 것, 몰락해버린 것, 찾아갈 수 없는 영광의 시대는 익숙하고 그리운 동경의 세계입니다. 즉 제로가 바라보는 구스타브가 바로 몰락한 과거의 영광이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끝나버린 과거입니다. 그리고 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벨보이야말로 제로가 살아가는 재미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영화는 1932년에 동화와도 같은 환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구스타브가 살고 있었죠. 구스타브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처럼 돈 많고 불안정하고 허영심 많고 천박하며 금발이고 외로운 남자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과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박한 허영과 거짓 영광의 시대죠.
영화는 구스타브와 구스타브가 지키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리고 과거를 천박한 허영과 거짓된 영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배경과 이런 인물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은 동유럽의 과거 어딘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영화의 배경인 주브로브카 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브로브카라는 이름은 그냥 폴란드 보드카 상표죠. 그럼에도 이 영화의 배경이 판타지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당시 중부 유럽의 혼란스러운 세계를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세계는 아니지만 당시 중부 유럽의 다양한 모습을 한 국가에 집대성한 것이 주보로브카인 것입니다. 구시대의 영광과 허영을 상징하는 구스타브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마담 D의 죽음과 구스타브의 위기는 하나의 은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사 조플링의 등장과 추격전 역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중요한 건 영화가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구스타브와 제로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겪는 일, 군인들이 와서 통행증을 요구하고 이방인인 제로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폭언, 이것이 이 영화의 배경이고 현실입니다. 그 위에 펼쳐지는 동화적 활극보다 무서운 현실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의 배경, 전쟁, 군인들은 마치 영화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처럼 등장하지만 거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군인들의 폭력에 용감하게 대항하는 구스타브는 말 그대로 구시대의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우아하게, 교양있게. 그러면서도 자신의 동료인 제로에게 떨어지는 불합리한 폭력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모습. 이것이 구스타브를 상징하는 구시대적인 가치입니다. 영화에서 표현하는 구시대는 마치 영화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프라다 같은 것입니다. 품이 있고 때로는 천박하죠. 구스타브가 떠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더 이상 과거의 호텔이 아니게 됩니다. 반면에 구스타브는 어디에서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늘 자신의 향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옥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즉, 구스타브는 그 자체로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구스타브의 성향은 루드비히라는 죄수가 그린 감옥 지도를 보는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구스타브는 루드비히의 감옥 지도를 보고는 그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름다움을,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칭찬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섬세함. 하지만 그것이 구스타브의 세계이자 구스타브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름다움, 껍데기, 헐의 허식과 허영을 진심으로 중시하는 태도. 구스타브에게는 감옥의 구조를 파악하는 루드비히의 능력보다 루드비히의 섬세한 표현력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목격자인 제로에게 있어서 구스타브는 배울 가치가 있는 동경의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그와 관련된 그의 세계, 십자 열쇠 협회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제쳐두고 구스타브를 구하는 구스타브와 같은 구세대의 상징으로 그려지죠. 결국 구스타브는 승리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스타브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구스타브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초반 기차 씬처럼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이제 주보로브카 공화국은 사라졌죠. 군인들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군인들이 요구한 서류에 구스타브는 미리 준비한 특별 여행 허가서를 내줍니다. 이것은 구스타브가 준비한 구시대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군인들에게 구스타브는 전과 같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용감하게 절차와 정의를 따지는 구스타브는 여전히 품이 있는 구시대의 사람이지만 바뀐 시대의 구스타브의 방식은 통하지 않고 그는 총을 맞아 죽어버립니다. 마지막에 1968년에 작가는 늙은 제로에게 묻습니다. 막대한 마담 D의 재산을 호텔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구스타브를 향한 그리움이었냐고 묻자 제로는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그의 세계는 그가 들어서기 전에 끝난 것 같다고 말이죠. 그저 구스타브는 자신의 품위와 환상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로가 동경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로가 동경한 것은 구스타브와 그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로의 시대가 아닙니다. 제로는 구스타브의 시대를 그리워하지만 제로는 구스타브의 시대를 모릅니다. 구스타브를 통해 짐작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작가와 아이, 1985년 제로의 과거를 그리워하는 작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작가의 책을 읽고 있는 여자, 책이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는 결국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 웨스 앤더슨의 그리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들은 응답하라 시리즈나 영화 친구를 보면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제대로 구현했네, 그 시절은 이랬네 하고 대화하길 좋아하죠. 하지만 웨스 앤더슨이 그리고 있는 1932년은 다릅니다. 그 시절이 과연 그랬을까요? 웨스 앤더슨은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가공의 국가와 가상의 이야기를 펼치며 그리움을 드러냅니다. 웨스 앤더슨이 그리워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입니다. 제로가 경험하지 못한 구스타브의 시대를 동경하고, 작가가 경험하지 못한 제로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독자가 경험하지 못한 작가의 책의 세계를 동경하듯 우리의 동경과 그리움은 때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1950년대 한국 문학계를 동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작가들의 이야기, 전기, 시와 소설에 푹 빠져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조차 태어나지 않았던 과거를 마치 저는 그 시절에 서울 거리를 걸어다닌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명동 어디에 뭐가 있었고 당시 마로니에는 하고 말입니다. 웨스 앤더슨이 말하는 그리움의 본질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그리려던 1930년대 그 이전의 동유럽의 세계, 그 그리움의 본질에 허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감독은 몇 번이고 액자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감독의 환상으로 그려낸 경험하지 못한 과거입니다. 그런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그리움은 진짜입니다.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전해주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그리워하는데 그리움 자체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스키 추격전은 그야말로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구스타브가 감옥에서 탈옥하는 장면 역시 애니메이션을 연상케 하는 멋진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그 외에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이왕 재개봉한 김에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서 이 작품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